청군 측 신문 중에 먼저 마치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가 국무회의도 아니었던 것처럼 폄하를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가 누군가 총리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비로소 국무회의가 열린 게 아니라 실제로는 증인 포함해서 국무총리, 국방장관, 법무장관, 외교장관, 통일장관 이분들을 먼저 집무실로 불렀던 거고, 나머지 분들은 보안 때문에 조금 늦게 순차적으로 불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잘 몰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셨고 총리님이 들어가서 대통령님 의사를 여쭈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무실로 가시기 전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증인 포함해서 국무위원들을 부르는 건 그냥 뭐 사적으로 불러서 뭐 얘기나 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셨을 거고 공적으로 당연하죠. 부르셨을 건데, 네네. 이게 가 보니 국무회의를 하려고 부른 것이다.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를 하러 온 거구나. 다들 인식은 하고 계셨죠? 가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이 일을 추진하셨고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쓰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사실 저의 경우는 왜 들어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국무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 안 하신 것도 보안 때문에 많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먼저 소집된 국무총리나 국방장관, 법무장관, 외교통일, 행안부 장관인 증인까지 몇 면들을 보면 비상계엄과 아무래도 조금 더 관련이 있는 분들을 먼저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그리고 행안부 규정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 있으십니까? 소방과 경찰에 대해서는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소방과 경찰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거나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일체 없습니다. 증인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께 비상계엄 만류 의사 전달하셨죠? 네. 그리고 경찰의 출동에 관여하기는커녕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도 없는데 왜 국회에서 증인을 탄핵 소추했다고 보십니까? 국회에서 뭐 무차별 탄핵 남발을 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국정을 방해하고 국정에 발목 잡기를 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은 이 정부 들어 29건의 총 탄핵 소추 중에 2번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네.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러한 탄핵들이 국정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만 해도 사실상 현상 유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 행정안전부 자체 내 인사도 적체가 됐었고 새로운 정책 추진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총리, 감사원장, 방통위원장은 간신히 해소가 됐습니다만 중앙지검장, 그 밖에 특정인의 수사를 담당하던 수많은 검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이 마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2차 탄핵 소추 당하시고 사임하셨죠? 그렇습니다. 장관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사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탄핵을 보통 당하게 되면 반년 가까이 직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제가 1차 탄핵 그 소추 기간 동안에 그 행정안전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에 장애가 있었고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국정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탄핵을 당하게 되면 탄핵 기간 중에서는 제가 사임할 수도 없고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도 없습니다. 또다시 6개월이라는 국정의 공백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다시 초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부당한 탄핵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컸습니다만, 그로 인한 국정 부담 그리고 국민의 피해를 생각할 때 개인적인 입장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사퇴를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단전단수해라라고 행안부 장관인 증인이 전화해서 지시하면 실제로 할 수는 있습니까? 저는 그게 사실 의문입니다. 아까 그 맥락이라든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한 게, 도대체 단전단수가 이 소방청의 업무인지도 지금
여전히 저는 의문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증인이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할 권한도 없고 소방청장 역시 단전단수를 시행할 권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쭌 건데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한테 전화 한 통화해서 단전단수 가능합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단전하면 뭐 한전이나 단수는 뭐 수도국이나 수도사업소 이런 길 상상하게 되지 생뚱맞게 무슨 소방에서 단전단수를 한다는 게 너무도 이상했고요. 만약에 제가 그걸 전화를 했으면 소방청장한테 제일 먼저 단전단수를 소방에서 하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청구인 측 신문 중에 계엄 선포 담화에도 부정선급이 없었다. 적어도 그날은 부정선거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이런 질문 있으셨는데 국무위원들이 평소 이 부정선거 외에도 뭐 탄핵, 예산삭감,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이런 횡포들에 대해서 대통령 의견에 많이들 공감하셨죠. 아, 당연하죠. 예, 그리고 특히 증인은 행안부 장관이신데 대통령으로부터 공정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행안- 이번 총선 전에도 네. 선관위와 협력해서 선거 관리 철저히 잘 하라고 몇 번 당부하신 적도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 관련해서 서류를 받아가서 왜 안 만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엄 선포 해제 이후에 내란이니 어쩌니 하면서 이른바 내란몰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수사받을 때도 수사관이 그런 걸 물었습니다.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 것이 이 내란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 내란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내란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 내란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안부 의전관이 아마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 본인 의견 진술하시겠습니까? 간단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그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이코르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까 아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무회의록의 그 작성과 관련돼서는 6일 날 12월 6일 날 행안부에서 그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까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10일 날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부서 문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부서는 국방장관과 총리와 대통령인데 사실 우리 부속실의 그 실장이 일단은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이거는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아직 안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완을 요하는 이런 그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요한다면 문서 기한자인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제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추인 측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뭐 정치인으로서 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거를 방기하면서 결국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이걸 계엄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라 이게 위헌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들어는 왔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그 문 쪽에 있는 일부만, 앞면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제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습니까?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를 해보려고 한 건데, 이 문명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타내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거는 대화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뭐 0몇 %의 예산 삭감이 0몇 %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뭐 미국에서는 뭐 몇 조 달러짜리 가지고 예산이 셧다운 되면서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월급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지만 금방 타협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 헌정사상 핵심 아킬레스건 예산을 일방 삭감한 상태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거는 지난 12월이 유일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 무슨 뭐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통의 일방 통행을 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도 미국 국빈 방문 갈 때도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가자고도 얘기하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 계실 때도 여야 의장단, 국회 사무총장 다 여러 번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정말 본인들에게 스스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인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네, 오전 제